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최근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부터 중국 주식,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유망 투자 종목을 발굴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세계 이슈들을 진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올바른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해외 이슈 진단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한눈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더욱 깊이 있는 정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외여자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불법 사항들 모두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에서는 반가운 외국인의 수급이 양시장 모두에서 확인이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10시를 조금 넘어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 0.46% 소폭 내리면서 2482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에서는 개인만 나홀로 사자세며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 중입니다. 코스닥 지수입니다. 0.25% 소폭 내린 884선 유지하고 있네요. 네, 코스닥 역시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와 같게 지금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도 중입니다. 여기까지 국내 증시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 슈퍼스탁 문을 활짝 열어야겠죠. 저희 첫 번째 시간은 글로벌 이슈앤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전문가님이 나와 계실지 저희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해왕 멘토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해왕 멘토님이시군요. 저희 오늘 첫 시간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께 또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부터 그 글로벌 슈퍼스탁의 한 부분을 맡게 돼갖고 굉장히 떨리지만은 여러분들과 함께 글로벌 경제적 뉴스를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해외 선물이라든가 해외 투자에 관련해갖고 큰 도움이 드릴 수 있는 이슈권을 어떻게 진단하고 판단해야 될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양세동 멘토님은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합니다. 앞으로 또 이슈 잘 부탁드립니다. 자, 전문가님과 이슈 분석에 앞서서 일단 해외 시황 어떻게 마감했는지 봐야 될 텐데요. 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이슈가 다시 부각되면서 약간 하락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0.38% 내린 7,556선에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0.15% 내리면서 2,768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역시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어제는 소폭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 달러 인덱스 현재는 89선 약간 오르면서 거래 중이네요. 네, 골드는 현재 1,325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은 0.25% 오르면서 60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해외 이슈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3월에 미국 금리 인상 확률이 86%까지 뛰면서 가시권으로 들어섰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분석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요. 올해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밝힌 일본발 뉴스네요. 엔화 환율 변화에 대해서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과 이제 첫 번째 이슈를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사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패드와치에서 이 확률을 거의 86%까지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런 수치가 과연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좀 전문가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미국 내에서 80% 이상 유보를 했다는 거는 사실상 이번 달에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겠다는 부분이 거의 맞는 부분이고,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이미 12월 FOMC 회의 때부터 열려 있었습니다. 보통 미국 금리 인상 시기를 분기별로 정하는데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분기별로 나뉘어서 이번 분기에는 금리를 인상할지, 이번 분기에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지 결정을 하는데, 사실상 지금 80% 이상에 대한 수치 자체는 미국이 올 이번 3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고 판단하셔도 나쁘지 않은 수치라고 판단을 합니다. 항상 시장에서는 100%는 없지만은 지난 12월, 1월 내에서 FOMC 회의 내에서 진행했던 내용을 보면은 미국은 지금 현재로서 금리 인상에 대한 자신감을 계속적으로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 80%라는 수치가 나오지 못할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이제 시장에 접하실 때 이번 달 금리 인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시고 모두 투자를 활동하시면 나쁘지 않을 듯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이제 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을 할 때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분기별로 또 의논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6월 달에 또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될지가 궁금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올해 이제 지금 시청하는 분들이 이제 의아한 거는 올해 내용 말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네, 미국 내에서 과연 금리의 인상에 대해 몇 번 진행을 할지, 3차례를 할지, 4차례를 할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포커스를 굉장히 맞추는데, 지금 경제 포커스에 집중하시는 분들을 보시면은 지금 미국 내 금리 인상과 다른 유로존, 일본, 영국 금리 인상에 대해 집중을 많이 하실 걸로 예상한대요. 그러면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아셔야 될 게 소비자 물가 지수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마침 오늘 슈퍼스탁 전날이죠. 네, 3월 13일 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네, 1.8%대로 전일 이제 동결로 떴는데, 현 미국 금리하고 지금 그러면은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근원 인플레이션 물가 지수가 지금 어제 전일이었죠? 네, 오늘 기준으로 해갖고 미국 내 인플레이션 지수가 1.8%가 뜬 상황이고, 그리고 잠시만요. 미국 금리는 지금 1.25에서 1.5%가 된 상황이고, 현재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 거는 미국 금리는 항상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높아야 돼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항상 미국 금리보다 높아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제학적 원칙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미국 금리와 스프레드라고 하죠. 이제 이격이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벌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좁다는 점. 이 점에서 보시면은 6월 이번 달에 이제 금리 인상이 다 진행이 됐을 때 1.5%에서 1.75%로 가정한다면은 스프레드 격차가 앞으로 0.05%밖에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하게 6월 금리 인상 자체가 이번 달 FOMC 회의 이후의 금리 인상 자체가 좀 더 낮아질 걸로 전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4월 인플레이션, 5월 인플레이션, 6월 인플레이션 내내 앞으로 상향 조치가 돼야지 6월에도 금리 인상을 진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월에 금리 인상을 한다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좀 배제하셔도 괜찮을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근원 소비자 지수는 1.8% 그리고 현재 미국 금리는 1.5%에서 1.75%로 가정을 한다면 스프레드 격차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6월에 다시 한번 인상할 가능성은 좀 적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상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랑 또 금리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이제 경제 활동 간에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말로써 설명을 드리면은 인플레이션 미국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나라든 간에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이제 금리보다는 업그레이드 된 상황이 펼쳐져야 돼요. 지금 유로존 내에서도 지금 인플레이션에 집중하고 일본에서도 지금 통화정책에서도 인플레이션에 집중하는 이유가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자체가 어느 적정 수치까지 올라가야 된다. 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기본적으로 금리에 대해서 인상을 하겠구나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지만은 굉장히 지금 미국 내 스프레드가 굉장히 인플레이션과 금리 간의 스프레드가 굉장히 작지만은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 자체가 미국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꾸준하게 작년이었죠? 작년 3차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가 인플레이션 자체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향후에 이번 연도에도 계속해서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이 매달 중순이죠. 15일 전후로 열리는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업그레이드 돼야지 그럼 분기별로 미국 금리가 앞으로 상향 조정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은 인플레이션 자체는 항상 금리보다 높아야 된다. 이 정도는 기본으로 숙지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세계 경제 활동이라든가 경제적 투자라든가 외국 포커스 어떤 이슈에 대해서 조금 분석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금리 인상 자체는 사실상 우리 국내 증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수치 항상 확인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현재 일본은행이 올해는 금리 인상이 없다라고 밝힌 내용에 대한 기사인데 어떤 내용인지 기사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번 달 이제 통화정책 내용이죠. 통화정책 내용에서 말 그대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진행은 없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3월 금융정책 회의에서 단기금리와 10년물 국채금리가 장기금리 목표를 유지키로 결정했다 이런 부분 나오는데 뭐 금리 인상 자체는 지금 신경 쓸 부분이 아니라 추후에 열리는 통화정책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 금리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본 역시 금리 인상이 요즘 최근에 이슈가 좀 되고 있어요. 이러한 이유는 있나요? 네, 지금 많은 환율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일본 금리 인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낯설 수 있습니다. 근데 왜냐면은 일본 자체가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는 현재 일본에서 추구했었던 디플레이션 지향을 좀 탈피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치부해왔던 이유도 사실 디플레이션을 지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이러한 양적 완화를 끝내를 시도를 한다면은 환율상 큰 이슈거리가 될 수 없다고 밖에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굉장하게 지금 최근 화두에 오른 상태이긴 또 합니다. 지금 마지막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본 엔화가 안전자산에 가까운 성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일본에 이제 엔화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골드 대비랑 움직임이 주폭이 거의 비슷하다, 일치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전자산으로 치부하냐? 그럼 일본의 성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본의 국채의 경우 대부분 일본이 자국민이 소유했다는 그 본질적인 성질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이제 외국인의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그 일본 내에서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환율상 대비했을 때는 일본 엔화는 안전자산으로 치부하고 거래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일본은 자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치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해외 이슈 잘 봤습니다. 그러면 이 이슈들을 좀 잘 반영을 해서 오늘은 어떻게 또 매매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가이드 한마디는 어떻게 준비해 주셨나요? 네, 달러 자리는 여러분들 지금부터 차트를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달러 대비 유로를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여러분들 다음 달에 있을 23일이죠. FOMC 분기별 이런 식으로 있는데 달러는 앞으로 추가로 하방으로 계속할 것이다. 엔화는 올해 중후반부터 상승할 여력이 크다. 바닥권은 이미 나왔다. 이 정도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화는 바닥이 나왔다라는 가이드 한 줄 평을 주셨는데 이에 대한 좀 자세한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면? 네, 일본 엔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은 지금 양적 완화를 시도하고 있는 이제 입장에 취했기 때문에 15년도에 있었던 일본 엔화의 저가 자리가 이미 바닥을 나오고 앞으로 상방에 대한 힘만 남아있는 상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통화 정책이 앞으로
그 10년간 사이클상 앞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과정만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방으로만 열려 있다. 이 정도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엔화는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이후에 상방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럼 달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달러는 오늘 이번 3월이죠. 네, 22일, 23일 이제 FOMC 회의가 열리는데 여러분들 지금 차트를 잘 보시면은 여태까지 총 4번이었죠. 4번의 금리 인상 시기 때마다 FOMC 회의가 열릴 때마다 달러가 무너지는 모습을 양상을 많이 보이셨을 거예요. 네, 이번에도 별 다른 큰 차이 없이 이번에 달러가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 지금보다는 여러분들 FOMC 회의가 열리고 그 다음에 유로 매수적 접근으로 좀 접근하시면은 큰 수익이 기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선물에서 통화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저희 해왕 멘토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저희 또 뵙는 거죠? 네네. 네,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좋은 얘기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앤 가이드 한 화면으로 정리하고 저희는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로 돌아올게요. 슈퍼스탁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글로벌 슈퍼스탁. 자, 이번에는 중국 주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김정철 본부장님이 나와 계시다고 합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좀 더 얼굴이 좋아 보이시는데 어젯밤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사실 어제는 사실 좋지는 않았고요. 좋지 않았지만 오늘이 좋을 거기 때문에 약간 표정이 좋아진 것 같네요. 굉장히 긍정적이신 저희 김정철 본부장이십니다. 자, 우선 전거래일 중국 시황은 어떻게 끝났는지 차트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해 종합입니다. 상해 종합 보시면은 현재 지금 어제 같은 경우가 좀 밀렸어요. 좀 밀렸는데 차라리 좀 오늘 밀린 게 좀 낫다라고 보여지는 게 오늘 같은 경우가 미국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 시장이 안 좋아지는데 어제 좀 미리 좀 맞았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상해종합지수가 0.49% 하락한 상태이지만 그래도 3,300선은 계속 지키고 있다는 부분을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증시 이게 밀렸던 어제 주요 원인이 뭐냐면 증시 상장 진입 문턱이 좀 낮아지면서 유니콘 테마주가 하루 만에 다시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제 좀 시장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좀 얘기 좀 드릴 수 있겠네요. 약간 유사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저께 뉴욕 증시에서도 지금 기술주 나스닥 지수들이 모두 하락을 했는데 역시 비슷한 지금 현재 유니콘 테마주들이 하루 만에 급락 소식을 이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슈 알아보고 가야겠죠. 첫 번째 이슈는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미국 전문가에 따르면 북한의 비핵화가 중국에게 최대 악재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SK 하이닉스의 도시바 인수는 중국 손에 달렸다는 뉴스네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북한의 비핵화가 중국에게는 악재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들려주세요. 네, 일단 비핵화라는 게 이제 사실 헤딩 모드가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칼럼들이 막 올라오고 있고 외신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해리 카지니아스 이제 국방연구원장이 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핵이 없는 북한은 왜 중국의 최대 악몽인가라는 이제 칼럼이 나왔었는데 즉 무슨 말이냐면 북핵이랑 이게 헤딩 무드, 비핵화 헤딩 무드가 됐을 때, 화해 무드가 됐을 때 중국의 역할이 조금 축소된다. 네,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구상에 지금 현재 북한이 가장 최대 안보 위협이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현 지구상에서 아마 북한이 가장
가장 안보 위협은 현재 가장 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최대 안보 위협이 제거가 되면 미국과 아시아의 안보 상황이 좀 재편된다. 그런 부분에서 차이나,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가 좀 패싱 또는 중국 쪽에서 안 좋은 영향력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동안 북한을 제재하려면 중국이 반드시 어떤 액션을 취해줘야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랑 전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다 중국에 목매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번에 하이 무드가 되면서 중국의 역할이 그렇게 딱히 많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현재 이제 지금까지는 동아시아 쪽에 불안하게 되면서 미국이 동아시아 쪽에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췄다면 지금 이제는 다시 인도하고 동남아시아 쪽에 눈을 돌릴 수 있는 여유를 주게 만든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현재 인도와 동남아시아 또 남사군도 쪽에서도 좀 말이 많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미국이 좀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런 부분이 중국에는 좋지 않은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상황을 좀 얘기한 게 아닌가. 물론 이 시각은 미국 쪽 시각입니다. 중국 쪽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이제 소식을 알려준 전문가가 과연 미국 쪽에서도 좀 공신력이 있는 전문가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을 근거를 또 바탕으로 해서 이런 전망을 줬는지도 좀 궁금한데 저희가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의견인 건가요? 네, 국방연구국장이고요. 이 정도면 이제 고위 인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틸러슨 국무장관이 갑자기 전격적으로 경질이 되지 않았습니까?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틸러슨 국무장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약간 좀 중도파에 좀 속한 인물이거든요. 근데 지금 자꾸 강성인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다. 근데 여기 지금 오늘 이 칼럼을 쓰신 이분도 약간 강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약간 강성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 쪽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북한에 대해서 약간 좀 제재가 좀 약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 때문에 중국에 대해 불만이 많았는데 오히려 북한이 이번 기회에 화해 무드를 신청하면서 대북 제재안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저는 반대적인 시각으로 좀 보자면 중국의 역할이 그만큼 또 중요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목소리를 내는 그런 기회를 분명히 가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 좀 강경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조금씩 더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실제로도 사실 미국이랑 중국은 뭐 남중국해라던가 또 인도에서 계속해서 많은 의견 충돌이 있어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남중국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되게 복잡하고요. 그쪽에 자원도 많고. 근데 대부분의 딱 하나의 귀결로 딱 표시가 됩니다. 뭐냐면 이게 다 1대1로거든요. 1대1로. 그러니까 중국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륙에서 다른 대륙 유럽까지 뻗어나가고 아프리카까지 뻗어나가는 이 1대1로 사업에서 인도가 중간 기점이고요. 가다가 이 히말리아 산맥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전 세계 지도를 꺼내놓고 좀 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 히말리아 산맥이 있는데 이 히말리아 산맥 쪽 지나가면서 인도 파키스탄 쪽으로 지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해상 수송로 같은 경우는 이 남사군도부터 해가지고 이 동남아시아 해협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충돌이 있는데 사실상 미국이 좀 딴지를 많이 걸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1대1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상대하는 꼴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서로 지정학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다음 넥스트 스텝이 더 중요한데, 과연 이제 중국에서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 미국에서 좀 더 강경파가 들어오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미국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안한데, 중국은 이미 시진핑 주석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완전히 확고히 공고하게 다져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과연 중국의 이 다음 대응이 어떤가. 중국이 사실 지금까지는 그냥 무시 전략인데, 그냥 무시 전략이 아닌 다른 대응책을 좀 마련할지, 그 부분을 좀 포커스를 두시면은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무시 전략이 언제까지 또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미국을 이기고 이 1대1로 사업을 또 완성을 할 수 있을지가 좀 최대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현재 SK 하이닉스 도시바 인수 관련 뉴스네요. 뉴스 내용 좀 자세하게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사실상 지금 SK 하이닉스는 이제 도시바라는 일본의 상당히 낸드 플래시 쪽에서는 전 세계 2위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를 인수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인수하는 건 아니고요. 일본 자체 자본하고 여러 자본들이 모여서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인수해서 최종 입찰을 해서 최종 낙찰받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내가 돈 냈으니까 우리가 이겼으니까 우리가 인수하면 끝 이게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이게 반독점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가 이 삼성도 전 세계 2위고요. 삼성 우리나라 삼성전자가요. 그리고 반도체 부분은 거의 우리나라가 거의 휩쓸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서 반독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중국이 지금 최근에 아주 이슈를 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굴기, 그러니까 굴기란 말을 많이 쓰는데 중국에서는요. 일어선 그런 상태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 너무 많은 수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우리가 만들자 그냥. 그래서 물론 반도체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만은 대규모 투자가 동반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투자가 많을수록 원가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반독점 심사가 있는데 이 중국의 이제 뭉이라는 형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계속 미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사실상 통과시켜주기 싫은 마음으로 좀 미루고 있다, 현재. 미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도시바 실적이 1년 새에 다시 좀 흑자전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도시바는 또 일본의 되게 자존심이었거든요. 일본의 자존심이 그냥 매각된 그런 상태인데, 이 일본의 자존심이 매각된 상태에서 기존 주주들이 1년 새에 흑자가 나니까 솔직히 매각을 굳이 해야 되냐라는 이제 반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의 반도체에 대한 엄청난 투자, 그리고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선행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지연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정도 되면 지금 현재까지는 중국이 투자만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반도체에 대해서. 근데 기술력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나라가 상당히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중국의 이 자본력으로 어마어마한 투자를 현재 감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반도체의 치열한 2라운드가 전개된다. 그러니까 1라운드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이렇게 치킨 게임으로 완전히 승자가 됐다면 2라운드 정도 2020년도 정도 되면 중국도 칭하유니 그룹이라는 반도체 정말 중국에서 정말 팍팍 미루는 그룹이 있거든요. 그 칭하유니 그룹과 BOE 등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반도체 쪽에서 두각을 나타낼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열한 2라운드가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좀 짧게 다시 또 다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현재 국가 안보 관련해서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반도체 관련한 기술들이 국가 안보랑 좀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국가 안보하고 밀접한 관련이 조금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런데 이게 상업적으로는 상당히 기술력에 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기술이라는 게 우리나라 모든 전자제품, 소프트웨어 모든 데에 반도체가 다 들어갑니다. 자동차에도 들어가고요. 자동차도 전장 부품이 이번에 확대되고 전기차가 들어가게 되면 반도체가 더 많이 쓰일 거고요. 그 다음 웨어러블, 스마트폰 모든 게 국가 기관 산업에 반도체가 다 들어가는데 그래서 반도체를 IT의 쌀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 반도체 같은 경우가 국가에 대해 상당히 막대한 안보적인 영향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군사 제품에도 들어가고 다 모든 제품들이 상당히 밀접하게 국가 기관 인프라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도 웬만하면 주요 기술력 있는 공장들은 국내에 지으려고 많이 하고요. 해외에는 이제 양산형 공장들만 많이 짓는 그런 형태인데 기술 유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서로 적극적으로 좀 관리하는 그런 산업 섹터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국이 좀 무섭게 따라오지 않을까 저도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자, 일단 차이나 이슈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이슈를 좀 반영을 해서 과연 오늘은 어떤 매매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지도 궁금하시겠죠? 오늘의 매매 가이드 한 줄 평은 어떤 말씀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저는 이제 오늘 매매 가이드 한 줄 평을 북핵은 차이나 패싱, 반도체는 중국 손의 결정.
북핵은 이렇게 좀 차이나 얘기해 주시면. 패싱. 네. 북핵은 차이나 패싱, 반도체는 중국 손에 결정. 지금 중국이 하나는 놓치고 하나는 좀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아니, 그거보다는 네네. 중국이 북핵은 놓쳤다가 아니라 무시죠, 무시 그냥. 네, 그냥 이거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냅둬도 된다. 다만 우리는 산업적으로 이해관계에서 이득을 얻겠다라는 아주 실리적인 전략이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투자자분들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매매 가이드를 이용을 해서 또 어떤 주식을 관심주로 봐야 하는지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떤 기업이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제가 자동차 시리즈를 좀 했는데요. 자동차 말고 이제 양해가 끝났기 때문에 이 양해 결과에 대해서 중국의 최대 정치 이벤트가 끝난 이후에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와서 종목들이 어떤 수혜주들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게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청신환경입니다. 청신환경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청신환경 같은 경우는 이번에 중국 양해에서 8대 과제 중에 무려 3개가 환경하고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점점 양보다 삶의 질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GDP 대비해서 중국의 환경 관련한 보호 투자, 환경 보호 투자는 불과 1.24%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2020년까지 이걸 3%까지 확대하겠다라는 이제 공언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산업 설비, 피처팩 그리고 화석연료 의존도 축소, 그다음 대체 에너지 개발 집중 이런 부분에 이제 수행 과제들을 마련을 해놨는데 이 중에 제일 위험한 게 어떤 거냐면 대기오염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미세먼지, 황사 이런 것 때문에 중국에서 날라온 것 때문에 되게 힘든데 중국은 그게 집중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 더 힘들겠죠. 특히 베이징이나 이쪽은 정말 숨이 막힐 정도의 그런 대기오염이 많이 있는 상태인데 그 바로 대기오염 관련주가 바로 중국 청신환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청신환경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기업하고 항상 비교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상위 위에 지금 보시는 이 차트가 우리나라 환경 관련주 중에 클린앤사이언스 종목입니다. 우리나라 클린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추세적으로 쭉 올라가 왔죠. 월봉입니다, 이거는. 계속 1년 넘게 쭉 올라와 있는데 그만큼 환경 문제가 많이 부각이 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이미 올라왔고요. 이번에 이제 밑에 있는 게 청신환경기술이라는 이제 중국의 환경 관련, 대기오염 관련 기업인데 코드 번호가 002573 신천 관련주입니다. 신천거래소 관련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은 청신환경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좀 주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주가가 횡보하다가 주가가 밀렸는데 이번에 정책적으로 이번에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은 이게 바로 저가 매수 기회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가 조금 중국 청신환경이 어제 좀 소폭 밀렸던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 어제 환경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다 밀렸었거든요. 섹터가 자체가. 근데 이번에 정책이 좀 나오면서 확실하게 드라이브가 걸릴 거다라는 생각은 다들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는 신망 매물이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이 종목 청신환경기술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보지 마시고 길게 보신다면 상당히 추세적으로 상당히 좋은 자리다. 현재 지금 상당히 저가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자리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매수가는 지금 당장 매수는 상당히 좀 좋은 가격대이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요. 바닥에서 이 저가에서 좀 많이 다지고 올라온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단기 이평선은 현재 골드크로스가 난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고 얘기 드리는 게 이 중기 이평선하고는 좀 차이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분명히 약간 중기적으로 좀 보시면 추세적으로 좀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줄 것이고 손절가로 잡아보자면은 14.650 정도의 손절가를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바로 전고점인 20.000.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이 청신환경기술이 현재 클린사이언스만큼 PER을 평가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하고 PER을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러면 2차 목표가가 한 25.50까지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정부 정책 관련한 수혜주들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이 청신 환경을 주신 이유도 역시 중국이 환경 관련해서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주식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현재 지금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어제 소폭 밀렸잖아요. 이 부분을 좀 걱정 안 하고 청신 환경 같은 경우 좀 투자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예,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환경 관련주 같은 경우가 딱 두 가지 정도로 그냥 크게 나눠볼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세게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드라이브가 걸려 있을 때, 아니면 중기적으로 추세적으로 과연 이쪽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중국은 정말 성장 가능성이 이쪽이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만큼 대기 요인이 심하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중기적으로 좀 보시는 접근이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월봉을 보셔도 그동안의 상승폭을 많이 지금 반납을 하고 저가에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시 못 보는 주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신환경 중장기주로 주셨으니까요. 또 멘티로 삼으신 분들은 모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저희 김정철 본부장님, 저희 또 언제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내일은 일단 제가 좀 일정이 있고요. 다른 또 좋은 분이 또 나오신다고 하고요. 금요일날 또 좋은 걸로 다시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시 만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 정리하고 저희는 코인 이슈앤 가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자,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아주 엄선된 정보만을 드리는 시간이죠. 코인 이슈앤 가이드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저희 이선주 전문가님이 또 나와 계시다고 합니다. 어제는 지금 암호화폐 관련해서 모두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시세 이어가고 있을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이선주 전문가님 차트를 통해서 또 시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선주 멘토입니다. 자, 업비트 기준 9시 시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이 0.24%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서요. 1,019만 2천 원을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에이다와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 이런 것들도 크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퀀텀과 리플, 네오 이런 것들도 뭐 아직 등락폭이 크지는 않고 오르지도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역시나 오늘은 하락장도 아니고 오르는 장도 아닌 그냥 유지하는 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량 순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1위를 차지하는 건 비트코인인데요. 1,635억 원의 거래, 5억 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가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는데, 에이다랑 비슷한 거래량을 보이고 있고요. 리플과 이더리움도 100억 원 정도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대부분의 코인들이 현재 강보합 흐름 흘러가고 있는 것 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슈 두 가지를 짚어볼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종합 숙박 앱인 여기어때 그리고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위메프가 현재 암호화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용화 시기에 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태국 정부가 현재 암호화폐 거래 차익의 10%나 과세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네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메프 그리고 여기어때가 암호화폐를 도입을 한다고 했다는 뉴스인데 어떤 뉴스인지 좀 자세하게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위메프와 여기어때 같은 앱 이용하는 사이트들이 많으시잖아요. 이걸 암호화폐가 도입을 해서 실시를 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요, 여기어때는 3월 6일, 위메프는 지난해 하반기 암호화폐 거래소 빗성과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종합 숙박 앱인 여기어때 많이 또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현재 도입 시기를 조율 중인데 올 상반기 내 서비스를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위메프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진 않지만 곧 도입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들 기업이 이제 암호화폐를 도입하겠다는 이유가 이제 모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인데요. 여기어때 관계자는 암호화폐 도입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암호화폐의 그런 다양성을 좀 넓혀가고 싶다라는 취지를 밝혔고요. 또 여기어때 사용자가 20대, 30대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점도 또 중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위메프 같은 경우도 이제 고객 편의 차원에서 결제 수단의 다양화를 하고 싶다. 원더페이라고 간편 결제 시스템 위메프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다양한 방식으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위메프와 BTC 코리아 간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아직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사실 시스템 연동 같이 기술적으로 넘어야 할 숙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원더페이 확장 차원을 위해서는 여러 결제 방식이 있겠지만 비싼 캐시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어때 위메프 모두 암호화폐 결제 시 우선은 이제 비싼 캐시를 결제 수단으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결제 수단이 생기는 건 사실상 좋은 소식이기는 한데요. 사실 암호화폐 거래 자체에도 아직까지 노이즈가 좀 많이 끼어있는 상태잖아요. 이렇게 좀 숙박업체나 온라인 홈쇼핑 이런 데다가 도입을 하게 되면 어려움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들이 살펴지시나요? 네. 일단 이들 기업이 가장 풀어야 할 큰 숙제는 바로 시세의 변동성입니다. 아무래도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24시 거래되기 때문에 변동폭이 많이 크거든요. 안정화시켜서 결제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어때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 서비스 도입 전까지 화폐 변동성 문쟁의 그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고요. 여기어때 위메프 같은 경우도 이제 화폐 변동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원더페이 결제 시점의 가치를 연동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활성화하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전문가님, 저도 암호화폐를 이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제가 암호화폐를 이제 전문가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권해드리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일단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무리한 선에서 투자 방식을 좀 장기적으로 보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매도의 그 타이밍은 또 전문가의 도움과 함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라는 게 또 워낙 또 기술적으로 좋고 마케팅 측면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지는 그런 종류를 잘 선택해서 또 길게 보시고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슈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국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관련해서 지금 10% 과세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뉴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태국 일간 방콕 포스트에서 이제 태국의 재무부에 대한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말을 했는데요. 국세청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거래되는 수익 10%를 이제 양도소득세로 물리기로 방침을 했습니다. 이 강요회의에 관련 법규 개정을 요청하기로 보도를 했는데요. 이 소식통은 이제 국왕의 칙령 형태로 제도화할 암호화폐 세금 부과는 단순한 암호화폐 거래는 물론 초기 코인 공개에도 적용할 것이라면서 적용 대상은 모든 디지털 코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태국 국세청의 암호화폐 과세 추진은 어떻게 보면은 제도화를 위한 태국 정부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암호화폐가 지금 제도권으로 계속해서 편입되고 있는 것은 약간 글로벌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거래 사이트에다가 지금 24% 정도 세금을 물린다라는 소식 때문에 관련된 코인들이 모두 하락했던 적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태국 정부의 의도를 조금 먼저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인 추이가 이제 워낙 그 암호화폐가 열풍이 불고 좀 지나간 다음에 이제는 좀 과세를 부과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체계적으로 움직임이 있고 있는데, 먼저 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태국 경제 담당 부총리가요, 암호화폐 공개 거래와 거래소 상장 등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를 이달 안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암호화폐를 일반 통화가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를 해서 관련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국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차차 그런 과세에 대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을 테니까요. 업데이트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또 글로벌적인 뉴스가 있는지 계속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코인 이슈에 이어서 저희 코인 시장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이제 가이드를 한 말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선주 멘토님 어떤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자, 저희 가이드 한 줄 평은요. 내년 화이트데이는 암호화폐로 캔디를 구매할 수 있을까입니다. 네. 내년에는 네. 화이트데이에 캔디를 암호화폐로 구매할 수 있기를이라는 가이드를 주셨는데 너무 로맨틱한 또 가이드 네. 한 줄 평인 것 같은데요. 왜 이런 말씀 주셨는지 또 설명해 주셔야겠죠? 네, 3월 14일 오늘이 화이트데이인데요. 연인들의 이제 사랑을 고백하는, 특히 남자분들이 이제 여자분들한테 캔디를 이제 선물로 주는 날인데, 올해 이렇게 미메프도 그렇고 상용화가 된다면 아무래도 내년 정도는 좀 안정화돼서 이제 암호화폐로 실질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리고 그런 바람을 담아서 한번 가이드 한 줄평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얘기도 있듯이 저희 암호화폐 또 아는 것만큼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오늘도 역시 이선주 멘토님께서 저희 강의 한 줄평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해 주실 건가요? 네,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양한 코인들에 대한 리뷰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하냐, 기업 분석, 기술적 분석, 마케팅 분석, 이렇게 세 가지로 큰 틀로 나눠서 이제 분석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왜 이렇게 분석을 하고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첫 번째 기업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일단 기업 분석을 하면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1, 2세대를 거쳐서 이제 3세대 수백 개의 코인들이 이제 도입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3세대를 만들고 있는 주역들 중에서 안정적 성장성을 누가 이제 갖고 나갈 것인가. 왜냐하면 경험만큼 참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1, 2세대 때 이미 경영진들이 겪었던 분들은 3세대 때 이제 ICO를 하고 안정적으로 꾸려나가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경험치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해서 저희가 이렇게 말을 했고요. 코인의 가치를 희석시킬 또 무모한 경영진들을 좀 걸러내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네, 만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의 코인 주제는 암호화폐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내용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잘 들었고요. 코인 이슈앤가이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선주 멘토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인 이슈앤가이드도 화면으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를 전 세계를 투자 종목으로 해서 투자 유망 종목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풍부한 정보들 많이 받아가셨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저희 방송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지만 역시 끝난 게 아니죠.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정보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해서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두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